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폴란드는 K9가 왜 이래? 2. 8천억 원 투자되었다. 3. 한국은 폭동. 얼마 전 폴란드에 한국 무기들이 특급 배송으로 도착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빨리 발리의 민족이 보여준 말도 안 되는 배송에 폴란드 장성들도 한바구음을 감추지 못했었는데요. 그런데 물건을 내린 화물선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화물선에서 한글이 적힌 포장지로 감싸진 거대한 화물들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화물의 정체와 화물에 적힌 한글이 무엇인지 에스토니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에스토니아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해 한국에 큰 남사례를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들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이례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으로 경고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에 도착한 화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일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 6문이 인도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6일 폴란드에 K9 자주포 24문과 K2 전차 10대를 운송한 선박 BBC 펄호가 나흘 후인 10일에 에스토니아에도 K9 자주포를 배송한 것이었죠. 에스토니아는 발트 3국 중 최북단에 위치한 국가로 남쪽으론 라트비아, 북쪽으로는 핀란드 그리고 동쪽으로 러시아와 맞닿아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는 인지도가 낮지만 의외로 친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요. 발트 3국 중 유일하게 남한과 단독 수교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북한을 가장 위험한 나라로 규정하고 국가라고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사우스 코리아나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닌 코리아라고 표기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죠. 또한 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적이 있어 반소련, 반러시아 감정이 심한 나라로 유럽에서 러시아 방첩 활동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한 군사력 확장에 힘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군사력 강화의 일환으로 에스토니아군은 지난 2020년 한국에서 K9 자주포 12문을 도입했었는데요. 당시 한국산 무기의 뛰어난 성능과 주문하자마자 도착하는 빠른 납품 속도에 감탄한 나머지 옵션이었던 6대를 추가로 발주했는데 그 물량이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이제 총 18문이 되었습니다. 대량 주문한 폴란드가 벌써 무기를 전달받는다는 소식에 우리건 1년 뒤에나 오겠구나 체념하던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난데없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올라가는 입꼬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국방투자센터장은 K9이 하역되는 영상을 올리며 올해는 산타가 일찍 왔다 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는데요. 또한 한국에서 K9이 도착합니다. 멋지게 선물 포장돼 있네요. 현재 1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18대를 추가로 인도받을 예정입니다라고 K9을 구매한 수량만큼 추가 주문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은 분명 저 배는 폴란드에 갔던 건데 왜 여기 있냐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역되는 K9 자주포에 흰색으로 쓰여있는 글자들이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는데요. 자세히 보면 하역되는 K9 자주포를 감싼 방수포에 한글로 에스토니아라고 쓰여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합 폴란드에 전부 내려버릴까 봐 구분하기 위해 적어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에스토니아 네티즌들에게 한국 네티즌들이 한글로 에스토니아를 적은 것이라고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언론에서도 K9 자주포의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했습니다.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은 K9 자주포 추가 구매에 대해 우리의 입장에선 최고의 품질을 최고의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얻는 것이 중요했다며 K9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스토니아 포병대대 지휘관인 앨런 레이던이 이러한 무기체계 K9 자주포의 도입은 기존의 포병 무기체계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 군의 전투 능력에 크게 기여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스토니아군이 K9 자주포를 처음 도입했을 당시 에스토니아에서 특집 방송을 통해 K9 자주포가 얼마나 훌륭한 무기체계인지 전했는데요. 이번 주 초 국방부 중앙훈련소에서 포병대대의 K9 자주포 첫 시험 사격이 실시되었습니다. 제1여단 포병대대의 평시 주요 활동은 포병훈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전투 상황에서 대대의 포병 중대는 간접 사격을 통해 전투 부대의 작전을 지원합니다. 이 무기의 좋은 점은 이전의 포병 체계와 비교할 때 훨씬 더 넓은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사까지 도달하기 위한 반응 속도도 몇 배나 더 빠르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무기는 사정거리가 넓고 우수한 방호 능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추고 있어 포병의 작전 수행 능력을 크게 향상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진흙탕과 같은 거친 길은 물론이고 경사진 언덕에서도 아무런 문제 없이 기동할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이 무기가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있어 큰 도움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렇듯 전방에서 실제로 운용하는 장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자 에스토니아 국방부는 이전에 구매했던 것만큼의 물량을 다시 주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샀던 고객이 재주문을 했다는 소식만큼 제품의 품질을 보증해주는 것이 없죠. 폴란드에 이어 에스토니아까지 추가로 무기 구입을 해오며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도착한 지 얼마나 됐다고 K2 흑표전차와 K9 자주포가 벌써 실전 배치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초도 물량으로 인도된 K2 전차 10대는 폴란드의 20기계화 여단으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20기계화 여단은 폴란드 동북부에 위치한 16기계화 사단 소속으로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접한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무기가 러시아를 겨누게 되었다는 소식에 푸틴의 간담이 서늘해진 것 같습니다. 푸틴은 한국이 계속 무기를 팔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가 파탄 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또한 만일 우리가 북한에 무기를 판다면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며 북한에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왔습니다. 푸틴이 직접 한국을 지목해 경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폴란드와 에스토니아를 비롯해 러시아 주변국들이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 총리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는 K2 전차의 최전선 배치 소식을 전하며 러시아와 이웃한 모든 국가는 러시아가 가하는 위협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폴란드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 육군은 향후 추가로 들여올 한국 무기들로 기계화 사단 전체를 싹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16기계화 사단은 지금까지도 소련에서 만든 T-72 전차와 BWP-1 전투 보병차를 운용하고 있었는데 60년 된 장갑차를 타다가 한 세기를 넘어온 최신형 전차를 직접 타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전차를 봐왔지만 그동안 봤던 전차 중에 K2보다 더 나은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훈련된 탱크는 작업이 분류되어 훨씬 쉬워지고 접재 프로세스 자체가 확실히 T-72 전차에 비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한국에서 교육받고 있는 승무원들도 이 전차에 대해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차를 조종하는 데 있어 직관적인 조종법과 무기가 장착 형식 등 모든 부분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K2는 확실히 차세대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확실히 더 나은 능력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K2 전차를 직접 운용하게 될 폴란드 병사들은 K2 전차에 합격점을 주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23은 역시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와의 국경지대와 폴란드 북부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제11포병연대에 배치를 마쳤습니다. 눈 내린 부대에서 K9 자주포 수대가 포신을 하늘로 향하고 나열한 가운데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인도식을 진행했는데요. 마리우스 국방부 장관은 행사에서 다시 한번 한국 무기 도입의 의미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은 폴란드 군대가 강력하고 효과적인 현대식 무기를 갖추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침략자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자주포 23문을 신속하게 전달해 주었기에 폴란드 군대의 능력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K9 배치를 계기로 11포병연대는 여단으로 규모가 확대되어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의 비교도 할 수 없이 신속한 무기 공급 능력에 해외 네티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 일을 통해 한국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지를 만천하에 증명해 냈습니다. 덕분에 앞으로도 한국의 무기 수출은 청신호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KF-21이 이제 제대로 된 파트너를 만난 것 같습니다. 국기를 거꾸로 뒤집어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와 협력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에서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FA-50PL-48대 도입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가 이제는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 및 생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인데요. 지난 4일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피치제트의 시베스천 하바웩 회장은 한국형 전투기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으면 매우 기쁠 것이라며 자구에서부터 근본이 느껴지는데 적이 어디 우리 없으면 한국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던 어떤 삼류 국가와는 참 차이가 납니다. 폴란드 하바웩 회장은 이어 KF-21 생산 라인을 폴란드에 세운다면 우리는 EU 유럽연합의 일원으로 우위 인접국에 강하게 판매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피치제트는 31개 방산업체를 산하에 두고 있으며 한국 업체들과도 이번에 폴란드 수출이 결정된 무기들의 현지 생산 문제를 두고 협상 중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유럽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한국과의 원원 모델을 강조하고 있어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도입 결정에 이어 앞으로 양산이 시작될 KF-21과 레드백의 유럽 시장 진출의 핵심 허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동유럽 매체 비세그라드 24에 따르면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 PIS의 비아우 야우 의원은 최근 한국의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개량형 KF-21PL로 폴란드 내에서 공동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는데요. 야우 의원은 군인 출신 삼선 의원으로 현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어 그의 발언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KF-21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폴란드 고위 당국자들의 발언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부하 슈차큰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평화를 위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과 폴란드의 군사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단순히 무기 도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현지 생산을 통한 방산 산업 육성에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폴란드군 무기 도입을 책임지고 있는 치우치기 국방부 군비정책국장은 지난달 28일 폴란드 국방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즉 현재 KAI가 폴란드의 건설을 추진 중인 FA-50의 MRO 센터 설립과 생산시설을 토대로 더 나아가 KF-21PL의 생산에도 참여하여 자국의 국방력 제고는 물론이거니와 중장기적으로 생산기술 및 유지보수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입니다. 사실 전투기는 총운용비 가운데 최초 도입비보다 유지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무치게 개입이다. 폴란드가 전투기 도입과 관련해 한국을 외치는 데에는 이미 한번 미국에 크게 한번 대인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2006년 폴란드 공군에서는 군용기의 변화 시점으로 소련 장비에서 미군 장비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폴란드 공군은 최초의 미군 항공기로 로키드 마틴 F-16C D 블락 52-48대를 수입하였고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첨단무기 수출과 관련해 미국은 상당히 까다로운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이에 폴란드 내 유지보수를 위한 센터나 현지 업체의 부품 생산을 일절 허하지 않았는데요. 폴란드가 러시아산 무기체계를 운용하면서 영입했던 인력들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이에 폴란드에서 운용하던 F-16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자국의 업체, 인력들은 배제된 채 미국 입장에서는 후속 지원만큼 쏠쏠한 돈벌이도 없는지라 굳이 현지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이나 기술을 제공해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전투기를 팔고 난 뒤 부품과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데요. 30년 안팎 사용하는 전투기 총운용비 가운데 최초 도입비는 30%이고 유지 보수 비용이 70%를 차지합니다. 수입한 국가에서는 정비가 제한되니 부품비와 수리비는 미국이 부르는 게 값이며 미국은 그때마다 여러 사정을 들어 부품값을 계속 올리고 있죠. 미국산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미국은 2014년 한국 공군 주력기인 F-15K 전투기에 장착된 부품을 생산 중단이라는 이유로 처음 도입 때보다 6배 인상된 가격으로 요구한 일이 있으며 당시 한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수용했죠.
특히 부품과 수리 문제는 가격뿐만 아니라 공군 전투력에도 큰 지장을 줄 수 있는데요. 전투기 핵심 부품은 미국에서 와서 수리하는데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경우에는 그 비싼 전투기가 임무나 훈련하지 못하고 그대로 창고에 방치되어야 하죠. 폴란드는 2017년 한 해에만 F-16에 대한 후속 지원으로 2억 달러 2,600억을 미국에 지불했습니다. 항공기 정비, 오버홀, 예비 부품 및 수리 부품, 기술 및 물류 지원 같은 지극히 일반적인 후속 지원이었습니다. 48대 모든 전투기에 대한 후속 지원도 아니었음에도 F-16 기준 무려 2대를 새로 도입하는 가격과 맞먹은 것이죠. 2020년에 들어서야 폴란드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로키드 마틴은 폴란드 군비청과 장기적 전략 관계를 구축했고 결국 수리센터 건립이 추진되었는데 사실 이 역시도 로키드 마틴사가 직접 건설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미국 시코르스키 항공사가 보유한 폴란드의 PZL 미엘 정체 공장을 통해 로키드 마틴 인력을 보충시킨 것입니다. 폴란드의 방산업체들은 일절 어떤 참여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현재 로키드 마틴의 폴란드 투자를 보면 산학기관과의 연구만 이루어지고 MRO나 현지 생산 라인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MRO를 진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쯤이면 자체적인 생산 라인과 현지 업체의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 고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때 폴란드의 구세주 같은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의 제안은 미국과 사뭇 달랐는데요. 폴란드가 미국에서 48대의 F-16을 도입했을 때 들였던 총 비용은 약 38억 달러 5조 원이고 한국의 FA-50PL 48대의 가격은 30억 달러 4조 원인데요. 한국은 그 4조 원 비용 안에 현지의 FA-50 종합 정비가 가능한 유지보수 MRO 센터와 국제 비행 훈련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업체의 핵심 기술이 전부 이전되지는 않겠지만 생산과 유지 보수가 가능한 기술은 적절한 수준에서 이전될 전망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로써 폴란드는 현지에서 제품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국제 비행 훈련학교 설립으로 유럽 지역 내 조종사 훈련 소요를 충당할 수 있게 되면서 폴란드의 경제 활성화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호구 잡힌 것 아니냐 하실 수 있지만 FA-50의 뛰어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정부와 한국 업체 간 긴밀한 협력으로 한국 입장에서도 막대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한국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폴란드 군비청 회장이 괜히 KF-21에 참여할 수 있다면 영광이라고 한 것이 아니겠죠. 폴란드 역시 한국의 이러한 제안에 화답하듯 FA-50의 선수금 30% 1조 2천억 원을 앞당겨 한국에게 주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T-50I, DSME 잠수함, KF-21 등 계약금 밀고 당기기에 지쳐있던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의 이러한 배려는 사뭇 남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폴란드가 KF-21의 공동 생산을 감당하게 된다면 한국은 유럽 내 완벽한 물류 허브 및 생산 허브 거점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이후 국가들의 더 뛰어난 가격 경쟁력으로 KF-21을 제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부품과 물품의 조달이 더욱 저렴해지고 쉬워지며 안 그래도 뛰어난 납기 속도를 더욱더 앞당길 수 있어 현재 군사력 증강이 시급한 유럽 국가들의 상당히 메리트 있는 제안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경제의 규모를 이루어 5세대로의 KF-21 진화적 업그레이드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죠. 이와 같은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사업 구조의 변화 생길까 우려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폴란드와 유럽의 군사력 증대에 견제하고 있고 또한 유럽권 국가들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앞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사분 마사기는 폴란드가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바짜다코는 KF-21 보라매의 시장 잠재력과 개발 문제라는 기사에서 한편 KF-21은 최근 시속 1100km까지 내서 비행하는 아음속 비행에 성공했는데요. 음속이 시속 1200km이니 거의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KF-21에 탑재되는 한국형 무기 체계들이 속속 개발이 완료되어 시험 발사만 앞두고 있어 기대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KF-21에 달 수 있는 미사일과 폭탄은 13종에 달하는데 군은 최근 KF-21 장착을 목적으로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K-타우러스로 불리는 공대지 미사일은 지하를 폭격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로 사거리 최대 800km에 이르러 독일제 타우러스보다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천룡은 올해 안으로 발사 시험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성공할수록 공동개발국이란 녀석들은 오히려 태클을 걸고 있으니 이런 상황을 두고 이렇게 말하죠.